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 상암동 경제포차 시간입니다. 7월 마지막 날인데요. 어김없이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이들의 안승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왜 잠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도 사실 휴가여서. 오늘 휴가. 네. 되게 복장 부럽네요. 네, 계속 2주 휴가. 연속 빠질 수가 없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2주에 한번 격주로 나오시는 분이죠. 신영증권의 이코노미스트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은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가십니까? 아닙니다. 예, 한 9월에 나갈 계획입니다. 9월에 예. 날씨 좀 풀리면. 네, 그리고 고란 기자가 이번 주 휴가를 가서 특별한 전문가를 저희들이 모셨어요. 정부가 최근에 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참 많죠. 그래서 세무법인 지율의 손창용 대표 세무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경제 포차 앞으로 이어질 텐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문자 보내실 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반면에 미니는 공짜입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영업 폐업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자영업 폐업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신문 기사도 많았고 또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예상과는 다른 통계가 나왔다 이런 지적이 있죠. 세무사님. 예. 지금 뭐 아무래도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하시는 일이 이 사업자 그 개업이나 폐업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내용에서 조금 놀라긴 했었는데 네네. 실무적으로 이제 신규 개업하는 사업자보다는 폐업하는 사업자를 더 자주 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 주변에 있는 상가를 보더라도 폐업과 개업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폐업이 줄어든다라는 건 좋은 점이긴 하지만 네. 반드시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해서 줄어든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폐업하고 싶어도 그렇게 행동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 매출액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신규 개업하는 사람보다 폐업하는 사업자를 더 자주 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건 뭐 문재인 정부 이후에 특히 더 그렇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계속 어떤 더 의미입니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증가 들어와서 추세다. 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학균 센터장님도 뭐 이 통계 혹은 관련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좀 직관과는 맞지 않는데요. 네네. 예, 여러 가지 뭐 내수 데이터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좀 그 자영업이 잘 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폐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잣대고 네. 또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약간 이제 좀 반대편에 선동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자영업 소득 같은 걸 보면 정말 장사가 잘 될 거냐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네. 한국은 자영업의 문제가 뭐 그 문재인 정권의 문제, 뭐 박근혜 정권의 문제 이런 거 아니고요. 십수년 전부터 자영업자 비율이 OECD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면은 마땅히 할 일이 없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공급 과잉이 되면서 장사가 잘 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런 데이터는 좀 뜯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한국 경제에 적어도 한 20여 년간 네. 전 외환위기 이후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어떤 누적이 되었던 큰 추세라고 본다 그러면 뭐 요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 좀 과잉 해석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 경계해야 될 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표 하나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기는 네. 힘든 거는 또 사실이죠. 예. 청취자분들도 이번 기사 관련해서 내용 관련해서 많은 의견 주시는데요. 7228번님 폐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빚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양금숙님 요즘은 소규모로 혼자나 가족끼리 장사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집도 많죠. 그리고 반면에 황영상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지요. 경제가 좋다는 말은 60년을 살면서 좀처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사실대로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나쁜 내용만 부각해서 침소봉대하면 안 됩니다. 나쁜 안승찬 기자. 그동안 어떤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 관련해서?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네. 김학규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너무 톤도 다르고 해서
뭐 폐업률이 낮아졌다는 건 반가운 얘기죠. 실제로 낮아졌다면 뭐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숫자가 어떤지 뭐 임대사업자들이 늘어서 그렇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볼지는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도 최저임금 때문에 모든 게 문제였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네네. 또 폐업률이 낮아졌다고 경제가 좀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죠. 어찌 네. 됐든 간에. 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핫한 뉴스였기 때문에 오늘 잠시 짚어봤고요. 자, 오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시간입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증시를 경제 거울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증시를 나타내는 네. 주가 지수 숫자가 우리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올 들어서 우리나라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작년 말 대비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네. 뭐 미중 무역 분쟁을 미국과 중국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미국 주가 한 20% 올랐고 중국도 한 15% 이상 올랐습니다. 네. 한국의 성과가 가장 부진한데요. 우리만 너무 떨어졌어. 어. 속상한 분들이 많죠. 주가야 뭐 그러니까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지만은 네. 지금 이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종합주가 지수가 2024포인트인데요. 네. 이게 12년 전 수준입니다. 12년 전 수준이요? 예,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12년 전 수준으로 회귀를 했고 우리 경제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경제인데 네. 중국이 잘 나갈 땐 한국이 그 덕을 보면서 주식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제 중국이 뭔가 좀 성장이 둔화가 되고 뭐 이러면서 네. 한국이 그 직격탄을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제 네. 생각에 2011년 이후로 계속 어려웠고요. 2011년이요. 예, 반도체 경기가 좋았던 2017년만 반짝 좋았고 그걸 제외하면 굉장히 한국 시장의 장기 성과가 안 좋아졌던 건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네. 투자하는 분들에게 매우 좀 힘든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당위적으로 뭐 단타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네. 최근 10여 년의 한국 시장을 보면 이게 장기 투자 뭐 당위적으로 하라고 권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장도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휴가를 떠나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뭐 내가 가진 주식 떨어지면 거의 남양 네. 특집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네, 일인데 네.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네. 센터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이유? 다른 나라도 뭐 떨어지면은 그냥 그렇다 치고 이런 건데 네, 네. 우리만 떨어지니까 더 이게 속상한 일 같아요. 뭐 앞서서 사실 그 주가 지수가 그 경제의 거울 이렇게 말씀해 사실 거기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의 거울이죠.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사들이 네. 사상 최고 이익을 낸 게 재작년인데요. 네. 뭐 사실 우리가 살기 어려워진 건 저는 외환위기 이후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전체적으로 좀 팍팍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작에 분리가 됐고 네. 좀 미국마저도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다우지수,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치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업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임금이 예전보다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는 사실 뭐 기업의 상황을 보여주는 네. 뭐 그런 잣대라고 보는데요. 뭐 그리고 어쨌든 뭐 기업이 자본주의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니까 뭐 이 자체도 뭐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한국 주식의 성과가 부진한 거는 뭐 기업 이익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수익률 마이너스인 나라가 거의 뭐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상장사들의 이익이 한 20% 정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네. 올해 이익이 줄어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요즘 뭐 외환위기 겪고 있는 터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왜 한국 이익만 빠지냐 보면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반도체군요. 예, 우리나라 네.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2017년처럼 한국 그 증시나 기업이 이제 모범생이 되고 네. 반도체가 나빠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나빠지는데요. 그래서 뭐 기업 이익이 좀 부진한 것이 네. 뭐 정직하게 전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네. 지금 기업이 뭐 반도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인데 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실적을 내놨죠. 네. 네, 어땠습니까? 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인데요. 네. 이게 뭐 사실 단일 기업이 석 달 동안에 6조 원 벌었다는 건 엄청난 거긴 한데 전년 대비해서는 55%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빠졌어요. 이 반도체업이라는 게 되게 사실 뭐 첨단 비즈니스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에게 좋은 사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침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좋은 사업은 네, 돈 벌면 뭐 적당히 이제 유보를 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고 네, 또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사업인데요. 반도체는 돈 벌면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라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또 반도체 단가가 떨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늘 사이클이 공급 과잉이 되고 투자하고 이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잘 나갈 땐 굉장히 잘 나가지만은 네. 또 안 좋아지면 막 이익이 50% 떨어지고 SK 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80% 급감을 했거든요. 80%. 이게 뭐 정상 뭐 보통의 비즈니스라 그러면 어떻게 이익이 두세 배 늘었다, 뭐 네. 반토막 났다 설명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그 본질적으로 부침이 심한 그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증시라든가 경제도 네. 반도체에 많이 휘둘리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뭐 소득 주도 성장 여러 가지 이제 목표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혁신 성장이지 않습니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또 벤처 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좀 투자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를 또 새로운 차원으로 좀 그 발전시키겠다 이런 취지인데. 코스닥 시장이 더 침체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이건 또 왜 이런 네. 건지 정부 정책과 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정부가 노력은 했지만 네. 뭐 이렇게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주가를 가지고 또 정책을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20년 전에 김대중 정권에서 이제 코스닥을 부흥을 시키고 네. 이 벤처붐을 만들었거든요. 지나고 났더니 그때 벤처에 올랐던 주가를 전부 버블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망했는데 네, 네, 네. 그럼 그게 망하고 나서 성과가 없었냐? 기업은 망해도 인터넷 전용선은 깔렸고요. 우리가 지금 그 IT 강국 코리아에 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20년 전에 코스닥 주식을 샀던 사람은 시간 지나면 이제 연애 편지도 손편지로 안 쓰고 인터넷에서 이메일로 보내고 네. 뭐 쇼핑도 컴퓨터에서 하고 이런 세상 열렸거든요. 네, 네, 실제 그 그렇죠. 판단은 네. 맞았죠. 근데 그때 있었던 기업은 늘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세상의 변화가 꼭 뭐 장기적으로 꼭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주가로 보면 우리 코스닥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나스닥을 벤치마크해서 만든 겁니다. 네, 네, 네. 뭐 일본의 자스닥 뭐 이런 성장주 시장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한 데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코스닥도 어렵지만 영국의 뭐 AIM이라고 하는 성장주 시장, 캐나다의 TSS 벤처 전부 안 되고 미국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짧게 금리 하나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FOMC.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네. 시간으로 내일 새벽인데요. 네. 뭐 지금 뭐 금융시장은 100%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고 100%요. 근데 미국은 뭐 트럼프까지 나서 가지고 이분이 뭐 부동산 디벨로퍼 출신이니까 너무 금리 낮은 거 좋아하는 분인데 네, 네. 막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낮추고 막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대놓고 하고 있죠. 예, 미국 네. 경제가 나쁘지도 않은데 네. 지금 뭐 보험용 금리 인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쓰여지는데요. 네. 뭐 금리를 낮추게 돼 가지고 뭐 금융시장 예측대로 금리는 낮춰질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중앙은행 위원들 임기가 13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행정부보다 더 깁니다. 길게 그러니까 해놨군요. 독립적으로 네, 네.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조금 네. 스타일은 좀 구겨진 거 아닌가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 자영업 폐업 통계 얘기를 했었는데 다양한 분석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1957번님, 자영업자가 힘든 거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비싼 임대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4354번님, 소상공 사업자의 불황의 원인은 온라인 구매 대행 대형 업체들 때문입니다. 공기업까지도 구매 대행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도 있죠. 구조적으로. 한편 0804번님, 와우, 손경제와 대등한 경제 해설입니다. 네, 센터장님의 깔끔한 해설 때문에 지금 감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또 깔끔한 브리핑 안승찬 기자. 오늘 몇 가지 좀 준비해 오셨네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무역기구 WTO 회원국의 3분의 2가 네. 다 자신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멕시코, 터키 이런 나라들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이제 만약에 미국의 압박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우리가 잃게 되면 네. 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이라든가 네. 뭐 관세 부과 이런 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노사 양쪽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서 진통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거는 경영계에서 불만이고 네. 반대로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또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런 점에서는 또 노동계가 불만이어서 네. 양쪽이 불만이라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가결을 결정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했는데요. 84%가 파업에 찬성 표를 던졌거든요. 네. 지금 노조 측 주장은 당기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라. 네. 또 상여급은 통삭임금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주장들이 쟁점인데 네. 실제로 현대차 노조가 이번에도 파업에 돌입할 경우가 되면 8년 연속 파업에 8년 연속입니까? 되는 겁니다. 그 가장 핫한 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집어넣어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회사 핵심적인 측에서 요구.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거군요. 네. 다음은 국내 맥주 업계 1위 오비 맥주 매각설이 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5년 전에 사실은 오비 맥주가 이게 벨기에 맥주 회사인 엔하이저부시 인베부 이 회사에 팔렸었는데 지금 네네. 5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 이런 소식이거든요. 네. 엔하이저부시 인베부가 뭐 버드와이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회사인데 네, 네. 지금 오비 맥주를 한 9조 원대에 매각하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네. 롯데나 신세계 같은 회사들 혹은 대형 투자 펀드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관심만 갖는 겁니까? 관심이 높은 겁니까? 관심이 이건 뭐 아직도 전혀 너무 초기 단계라서 네. 조금 이제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브리핑 잘 들었고요. 이 정리해 주신 얘기 중에 아까 예고했던 WTO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하고 싸우다 이제는 여기까지 가십니다. 진짜 대단해요. 네, 대단하죠. 그 에너지가. 우리나라까지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개도국이라고 해놓고서는 혜택 많이 가져가지 말아라. 우리 억울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이렇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서 네. 이제 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는 해석이 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한국이라는 이름이 영시적으로 들어갔으니까 네. 이제 우리도 좀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구조가 그러네요. 됐는데요. 그 동안에 보니까 이게 WTO에서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 네. 이 결정하는 방식이 사실은 좀 주먹구구인 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명확한 네. 기준이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개도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제 옆 나라들이 별말 안 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면 지금 너는 개도국이 되는 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 이번에 주장하는 건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좀 정해서 하자. 그래서 미국이 4가지 기준을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4가지 기준에 한국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지금 문제인데요. 전부 다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4가지 기준이 어떤 거냐면 네. 선진국 모임인 OECD 그 회원국이냐 아니냐, 또 G20 회원국이냐 아니냐. 네. 세 번째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그러니까 12,000달러 이상인 고소득 국가냐 아니냐. 또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 차지하는 국가냐 아니냐. 이런 기준인데 네네. 뭐 우리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미국은 4개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개도국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는 뭐 모두 다 해당이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딴 건 입장에서 모르겠고 뭐 OECD 회원국 그리고 G20 회원국 이런 거를 보면은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쓸데없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WTO라는 게 뭐 만장일치로 의사결정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당장 이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이 어쨌든 90일 이내에 이거 안 바꾸면 미국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우리도 좀 마음의 부담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뭐 관세부가 하고 있듯이 WTO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그냥 할 거야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것 더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뭐 다른 나라는 별로 안 궁금하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 잃게 되면 네.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농업이 제일 걱정이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OECD 가입했을 때도 네. 너희도 이제 OECD 가입했으니까 선진국 아니냐, 선진국으로 이제 선언해라 이런 압박이 있긴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때도 이게 이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이 관세 문제나 이런 게 부담이 되니까 농업 분야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농업 이외에는 다른 건 우리가 혜택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조금 양해를 구하고 구했네요. 지금까지 개도국으로 있어 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농업만큼은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쌀 관세의 경우에는 513%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관세가요? 쌀을 수입하면 관세가 513원 붙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굉장히 관세를 높네요. 해놓은 거고요. 뭐 네. 마늘은 360%, 인삼은 754%, 대추는 611% 이런 식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장벽을 쳐놓은 셈인데 네. 이제 미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라 이렇게 나오면
관세를 지금보다 한 절반 가량은 낮춰야 되기 때문에 네. 농가 입장에서는 뭐 당장 타격이 될 수 타격이 있죠. 굉장하네요. 수치만 보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앞으로 그냥 버텨요? 모른 체하고 막 귀 닫아놓고 있습니까? 일단은 버텨야 되는 전략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이 네. 약간 우리 지금 입장에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도 지금 통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WTO에 우리가 일본 이 문제를 제소할 이 계획인데 미국한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 편을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미국이 우리가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딱 이런 그러네요. 개도국 문제를 꺼낸 거니까 음. 미국하고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좀 그렇고 뭐 넙죽 받기도 그렇고 이 참 굉장히 그 외교에서 좀 고민스러운 주고받는 게 고민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미국이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일본과의 경쟁, 그 네, 갈등 상황에서 이런 입장인데 계속 뭔가 부탁하기도 뭐한 입장인 건 맞아요. 네. 우리 정부가 어쨌든 WTO에 제소한다는 입장이고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요?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WTO 일반 이사회라는 데가 이제 회원국 164개국이 전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데니까 이게 뭐 결론 나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라서 사실은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은 WTO에 이제 제소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네. 이게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도 보통 한 1년이 걸리고 1년. 또 이제 1심 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불복하면 이제 상소기구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 상소 시스템도 완전히 마비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원래는 이 상소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소 재판이 올라오면 이제 3명의 위원이 무작위로 배정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미국이 이 WTO 체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음. 이 위원 추천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명이 돼야 되는데 3명으로 지금 위원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근데 연말 되면은 2명이 더 퇴임해서 1명밖에 안 남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미국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WTO 이 제소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진짜 잘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WTO 체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그 WTO 필요 없어 거의 이런 분위기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은 또 이 트럼프가 개도국 문제를 꺼내든 것 자체가 WTO 체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맥락 자체가. 예, 네, 왜냐하면 WTO라는 게 왜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자 뭐 이런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선진국하고 개도국이 자유롭게 무역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무조건 개방하면 항상 이제 개도국이 불리하니까 네. 이제 WTO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야 너희한테는 관세도 좀 부과하게 해주고 특혜를 줄 테니까 우리 체제에 들어와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작됐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도국주의라는 게 WTO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네. 다 없애고 통상에서도 하여튼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통상으로 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우리가 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조금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그러네요. 거죠. 좀 전 저희 일본 얘기도 했습니다만 질문이 왔어요. 센터장님 앞으로 4117번님 편지 오듯이 네. 8월 2일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은 그날 주식이 떨어질까요? 이렇게 문제가 왔어요. 제 생각에는 네. 별로 제외되더라도 그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식이란 게 음. 기대나 걱정이나 좀 호들갑스럽게 먼저 반응하는데 네. 지금은 좀 이제 일본과 굉장히 나쁜 상황까지 갈 거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상황이 6개월 이상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는 한국 증시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전 일본도 못지않게 타격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상황이 한국보다 좋지 못합니다. 국가 부채 높고 뭐 아베노믹스 한다 그랬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주식 시가 중에 4%를 중앙은행이 주식사서 바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일본의 공격은 거의 자해극인데요. 자해극. 상황이 가면 갈수록 서로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네. 뭐 장기화되면 저는 악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의 합리성을 믿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선 저는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저 이 음악 너무 좋아요. 네, 세 줄 요약 안승찬 기자 부탁드립니다. 네. 너희가 무슨 개도국이냐 트럼프 눈총에 억지 웃음 지으며 손살에도 쳐보지만 애써 지켜온 농산물 관세 누가 막아줄 거.
이거 언제 해도 안 부끄러운지 모르겠네요. 네, 손창용 해도 적응이 안 세무사님 되네요. 오늘 처음 나오셨잖아요. 예, 예. 저희 매주 이래요. 네.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세무사님 차례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을 내놨는데 미리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소득 관련 내용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근로자 기준으로 최대한 5개 정도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해서 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퇴사했을 때인데 그 네. 사유를 결혼이나 자녀 교육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퇴사 후에 재취직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30%를 세액 공제해 줬었는데 이때 조건이 뭐였냐면 네. 퇴사한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사한 회사에 자리가 없으면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네. 동종 업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종업종. 퇴사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동종 업종인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네. 그 회사에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에는 재취업의 기회가 상당히 많아질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미리미리 바꿔놨어야 될 건데 예, 좀 너무 늦은 맞습니다.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좀 다음은 늦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떤가요?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적용 기한이 22년도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 말이 적용 기한이었는데 22년까지 연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공제 한도액 계산할 때 요즘 많이 홍보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 사용 금액에 대해서 40%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고 네. 제로페이 사용액하고 전통시장 사용액을 합쳐서 추가로 한도 100만 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개정안으로 나오면서 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네. 생산직 근로자가 있는데요. 네. 이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 원래 직전 연도에 연봉이 2,500만 원인 사람만 적용이 되는데 네. 이 부분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해서 비과세 적용 대상자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노후 대비 관련해서 연금 저축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네. 세액 공제도 받고 있는데 이 50세 이상의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개인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 적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기본 400만 원이었는데 이걸 60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에 대해서만요. 예, 50세 그렇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그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 저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여를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추정해 주는 성격인데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총 급여 기준으로 최소 70%부터 급여 수준이 이제 1억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2%를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용 성격으로. 네. 근데 요걸 이제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연봉이 3억 6,250만 원 정도까지 가면 이제 2천만 원 한도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네.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연봉이 5억인 분들은 그 275만 원 정도가 과세 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세금 기준으로는 121만 원 정도가 세금이 좀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봉이 5억인 분들이 몇 분 우리하고 정도 우리나라에 꽤 많아졌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아진다고요? 예, 예. 네.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소득이 있는데 네. 그 소득이 저조하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좀 지원을 지원을 해주는 하는, 네.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최소 금액이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이 아니라 요 부분을 이제 10만 원으로 네. 높여주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뭐 좀 짧게 좀 전해주세요. 예. 네. 1세대 1주택 관련되는 부분에서 변경된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 주택 정착 면적이 토지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비과세되는 토지 정착 면적은 도시 지역의 경우에
5배, 도시 네. 밖은 10배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 지역에 대한 토지 면적 비율을 수도권은 3배로, 수도권 밖은 5배로 네.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 어찌됐든 세법 개정은 국회 통과돼야 되는데 주로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대로 나옵니까? 아니면 많이 좀 바뀌어지나요? 논의 과정 속에서? 대부분은 국회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는데 대부분. 그 개정안에 대한 뭐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네. 거치면서 일부 변경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실제 개정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기업도 감세했다 이런 소식 들리는데 이것도 짧게 전해 주시죠. 네. 예,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 공제율을 대기업에 대해서 1% 적용하던 부분을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 네.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증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 자산의 가속 상각 특례 적용이라고 해서 네.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연장을 했습니다. 네. 20년도까지 연장을 했고요. 고용위기 지역이나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의 경우에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100%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5년 지난 후에 2년 동안 더 50%를 추가적으로 더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들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법이 어려워요. 네. 법이 어렵습니다. 네, 세무사님 지금 음악 나오고 있어요.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셨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딱 3줄로 요약해 주시면 네, 이 시간 마무리됩니다. 예, 고소득층에 대한 정세도 좋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도 좀 더 많았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박수 소리. 네, 아쉽게도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그리고 손창용 세무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